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전력 공유를 위한 20년 된 계획을 다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국경을 넘는 송전선을 설치할 18곳의 잠재적 위치를 연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송전망이 연결되면 원전 33개의 연간 생산량에 상당하는 전력 생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아세안 에너지센터의 베니 수리아디 전문가는 말합니다. 싱가포르 역시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통해 라오스에서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라오스 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합의입니다. 글로벌 인터커넥션 저널에 따르면 2017년 동남아 국가 간 전력 거래는 지역 전체 전력 수요의 단지 2.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더 많은 나라들이 전력 공유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해상 풍력 등 청정 에너지를 이웃 나라들에 판매하기 위한 지역 송전망 구축을 원하며 말레이시아는 자체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인도네시아에 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세안 회원국 간 지역 송전망 계획은 약 20년 전부터 구상되어 왔으나 기술적 장벽과 정치적 불신 등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 국가들은 이 계획을 다시 활성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동남아의 경제 잠재력은 세기 중반까지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세안 에너지센터 담당자는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동남아 국가들이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송전망의 상호 연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송전망 상호 연결은 모든 나라에 중요해졌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글로벌 물가 하락이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국가 소득 기준을 9%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산 프리아위바와 국세청의 납세 준수 및 소득 담당 국장은 내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의 상황을 볼 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주 정부와 하원에서 합의한 2024년 세수 목표를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목표는 올해 계획된 1조 8,100억 루피아에서 약 9.4% 증가한 1조 9,800억 루피아입니다. 담당 국장은 올해 세수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요 수출 제품인 파미와 석탄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횡재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2022년 원자재 붐 덕분에 이 같은 결과를 보일 수 있었다며 대부분의 긍정적인 전망은 강력한 민간 부문 실적에 근거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사는 발표에서 소득세가 다음 해 목표 중 가장 큰 부분인 1조 1천억 루피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올해 계획된 액수인 약 1조 루피아보다 대략적으로 8.6% 증가한 것입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와 사치세 등 다른 세금들도 합쳐서 국고에 8,100억 루피아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내년 예산 적자도 현재 예측된 금액인 486조 루피아에서 522조 루피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 국장은 규정 준수 강화와 기술 사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만디리 은행의 애널리스트는 2024년 예산 적자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상품 이외의 부문에서 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내년 선거를 위한 지출이 경제 기반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의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3개의 태스크포스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부, 자카르타 행정부, 그리고 경찰에 의해 각각 설립된 이들 태스크포스는 오염원 식별과 배출 통제, 차량 배기가스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대기질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IQ에어라는 스위스의 대기질 모니터링 회사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일일 대기질 지수는 한 달간 지속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더욱이 PM2.5 미세먼지 수치는 38에서 7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기록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치인 1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자원연구소 인도네시아 청정대기 프로그램 관리자는 태스크포스들이 오염 억제 작업에 효과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카르타의 대기 질 개선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데이터 접근성이 낮아 확인이 어렵다며 부처 간 협력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부 태스크포스 리더인 환경산림부 법집행국장은 그들의 팀은 계속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ISPU를 기준으로 삼아 진행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기 오염의 기준이 각 부처마다 상이하고 환경부의 기준에 따르면 자카르타 전체에서 설치된 15개의 센서 스테이션 중 6개만이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 환경청은 민간 기관이 설치한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민간 기관이 환경부에 의한 장비를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국장은 환경부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대기질 센서에 대한 국가 표준을 발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 지방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1인당 15만 루피아의 관광세가 폐기물 관리 및 문화 보존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헨드라 자야발리 주지사 대행은 이번 세금 수입은 리조트 섬의 쓰레기 문제와 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지사는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악취가 나고 환경이 손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발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발리의 핵심적인 부분인 발리 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발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폐기물 관리와 문화 보존 프로그램의 세금 수입이 사용되면서 발리가 환경과 문화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명소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여 취소된 바 있습니다. 2019년 당시 계획은 법적인 문제 등으로 실행되지 못했으며 이후 자발적 기부로 변경하여 위 러브 발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실패하여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최소 34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발리를 방문하였으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5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발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리 공항 주변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경전철 공사를 시작한다고 AFP 통신 등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전철은 발리 국제공항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짱구와 스미냐까지 각각 이어지는 구간에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이나 2026년쯤에는 공항 주변 교통체증이 줄어들 수 있고 그때쯤이면 발리 공항은 연간 2,4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관은 2026년에 경전철이 완공되지 않으면 교통체증 탓에 방문객은 공항에서 3시간 동안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조코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정부는 한국과 일본,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홍일 권익위원장과 피를리 바후리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향후 3년간 부패 예방 및 척결 관련 정책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 반부패 제도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등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소개될 시행 중인 청렴도 평가, 부패 영향 평가 등을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두 기관은 2006년 12월 반부패 협력 MOU를 처음 체결했습니다만 코로나19 등으로 한동안 교류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교류가 재개된 것입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UN 반부패 협약 이행에서도 국제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명의 국회의원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영화 히스 온리 선이 이슬람 역사를 왜곡한다며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종교사무위원회 위원이자 국회의원인 투바구스 에이스 하산 시아즐리는 해당 영화가 현재 무슬림들이 믿는 아브라함, 즉 예언자 이브라임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의원은 영화에 묘사된 이해가 널리 유포되면 실제로는 이슬람 가르침과 예언자 이브라임의 역사 사이의 연관성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통신정보부의 영화관과 기타 모든 플랫폼에서 해당 영화를 금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같은 위원회 의원인 샤이플라 탐리아 역시 인종, 종교, 인종 요소가 관련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령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그는 해당 영화가 쿠란에 명시된 이슬람의 역사를 모호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증명하고 숫양을 희생물로 바치는 내용이 있으나 이슬람에서는 번제의 대상이 이스마엘로 되어 있으며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예언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단체들은 금지 요청을 비판했습니다. 가톨릭 청소년 단체 대변인은 금지 요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평등과 공정성에 해를 끼칠 것임을 강조하여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시네폴리스는 법적 금지 조치가 없다며 영화검열원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후에만 영화를 상영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어나자 해당 영화를 상영관에서 내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